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방영했던 TV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을 기억하세요.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옛날 시절은 그 드라마처럼 남아선호 사상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21세기가 된 지금까지 그 고루한 사상을 고집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답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 사람 억장이 무너지고 또 되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만들어버린 그 일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같은 아픔이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삼다도로 유명한 제주가 고향이셨어요. 아빠가 학회일로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 토박이인 엄마와 운명처럼 만나고 말았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의 결혼과 출산은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엄마는 아빠를 따라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고 신접살림을 차리셨어요. 하지만 제주도와 경기도는 사는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신 엄마는 늘 제주를 그리워했어요. 경기도에 아는 친척분이나 친구도 안 계시고 아빠 하나만 바라보며 사셔야 하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래도 사랑 하나로 남편 뒷바라지하며 지내셨는데 임신만 하면 초기에 유산을 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대요. 우여곡절 끝에 제가 태어나기까지 6번이나 유산하신 엄마는 몸이 아주 나빠지셨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혹시나 출산 도중 엄마가 잘못될까봐 드물게 대학병원에서 저를 출산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외동딸이자 귀한 보배처럼 대접받고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밝고 재미있는 성격이었는데 건강이 약해져서 자식인 제 눈에도 힘들어 보이고 안쓰러웠어요. 엄마를 제일 사랑하던 우리 아빠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제가 어릴 때 심한 몸장난을 엄마에게 걸면 아빠가 무척이나 혼내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아빠는 아내와 딸인 저를 애지중지하셨지만 무심한 하늘은 우리 엄마를 일찍 데려가고 말았죠. 난소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기 직전에 전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속옷에 묻은 피를 보고 너무 낯설어 당황했지만 아픈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고모에게 전화해서 초경 이야기를 하니 고모는 아빠에게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빠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저에게 하얀색 선물 상자 하나를 주셨어요. 고모 말이 너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다더구나. 이거 받거라.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생리대와 향수 그리고 어여쁜 여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죠. 이제 엄마가 내 곁에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과 슬픔으로 막막했던 13살 소녀는 이런 아버지가 있으니 아마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계셨다지만 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남부럽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첫사랑을 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입 수능을 준비하던 치열한 시기에 같은 반의 한 남학생은 우연한 기회로 친구 사이가 되었고 사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짝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수능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재수를 해야 했고 저는 지망하는 대학교에 붙어서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제 첫사랑 최남영을 만난 것은 지하철역에서였어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제주도라는 환경에서 부모님이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듯이 저도 운명적으로 남영애를 만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넓은 서울 아래 양재역에서 우리는 딱 마주치고 말았거든요.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너?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침 같은 방향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우리는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내 번호 저장해. 그리고 이제 연락하고 지내자. 너 내 첫사랑이었거든. 또 보자. 남영이의 말에 30이 다 된 나이에 주책맞게도 심장이 너무나 뛰었어요. 나 혼자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남자애도 실은 저를 좋아했다니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화 화가로 남영이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사업가로 커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마침 둘 다 싱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에 벌어질 일은 못 뻔하죠. 우리는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앞서 얘기해드렸던 남녀차별하는 그분을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고 맙니다. 예비 신랑이 자기 집이라며 데려간 곳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많이 낡긴 했지만 재건축을 앞둔 집값이 비싼 아파트로 알고 있는 곳이라 속으로 놀라면서 반겼습니다. 이 남자가 티를 안 내서 몰랐는데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었구나. 엄마 아빠 저 약혼자 데리고 왔어요. 밥부터 주세요. 김밥집 장사하시는 예비 시모께서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오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아주 배고팠거든요. 그러자 부엌에서 현관으로 곧장 달려나오신 예비 시모가 보였고 저는 그분께 머리 숙여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제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자기 아들부터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어서 들어와라. 우리 아들 많이 배고팠겠구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놨어. 그래. 너구나. 예비 며느리도 반갑구나. 들어와라. 보통은 집에 처음 찾아온 손님을 먼저 맞을 법도 한데 예비 시모는 매일 보는 자기 아들 밥부터 챙기느라 바쁜 것이 좀 이상했어요. 시댁에는 예비 신랑의 양친 부모님과 2살 아래의 시누이 이렇게 계시고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것이 많으신지 예비 시부와 시누이는 식사하면서 여러 질문도 하시고 예비 신랑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면서 참 재미났죠. 우리 남영이가 좋다는 여잔 처음으로 데려왔는데 그 전에 남영이한테 들어서 별다른 건 궁금하지 않아. 다만 아가씨는 요새 여자들처럼 자식 안 낳겠다던가 그런 생각은 없겠지? 저에게 좀 무심해 보였던 예비 시모의 첫 질문에 긴장되었습니다. 네. 전 외동딸로 자라서 식구가 많은 편이 좋아요. 힘 닿는 데까지 나갈 겁니다. 세연이 너무 웃기다. 힘 닿는 데까지요? 엄마, 세연이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인데 이게 뭐예요? 오빠는 깨끗하고 알 커다란 딸기랑 사가지고 나랑 세연이는 군데군데 골마서 파버린 전혀 다른 과일이잖아요. 시누이는 짜증이 난다는 듯이 예비 시모를 나무랐는데 제가 봐도 예비 신랑과 시부에게 주신 과일과 저와 시누이의 과일은 전혀 달라 보였어요. 여자들은 괜찮아. 나 어릴 때 여자들은 부엌 가마솥 옆에서 대충 물 말아 밥 먹고 그랬다. 지금처럼 겸상해서 같은 밥 먹는 게 감지덕지야. 실은요, 우리 엄마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랍니다. 이렇게 먹는 것부터 해서 온통 남자들만 챙기고 여자인 저는 늘 뒷전에 푸대접이었어요. 언니가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 원래 저런 분인 거니까 이해해요. 그 천만 넘에 저는 시댁이 우리 집과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외동딸로 귀하게 대접받고 살아온 저는 시모처럼 아들딸 차별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사람 자존감을 해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시댁에 가면 이런 시모 때문에 감정이 상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식탁을 차리는데 저도 옆에서 시모를 함께 도왔어요. 어머님, 밥솥에 밥이 많이 부족한데 햇반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돌릴게요. 아니다, 여기 밥 있어. 그리고 시모가 나온 것은 꽁꽁 얼려져 있는 커다란 사각 반찬통이었어요. 이 밥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너랑 나만 먹자. 밥 하나로도 남녀 차별을 하니 좀 심통이 나서 식탁에 앉은 남편 밥에 밥을 내려놓으며 그랬어요. 자기랑 아버님은 갓 지은 따뜻한 밥 먹어서 좋겠다. 나랑 어머님은 냉동밥이나 먹어야 하는데. 제 얘기에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밥이 이것뿐이냐고 묻더라고요. 밥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주는 밥이나 맛있게 먹으면 돼. 에이, 다 같이 새밥 혼밥 섞어 먹으면 되지. 난 냉동밥도 잘 먹는데 왜 우리 아내한테만 줘요? 이러면서 남편은 제 밥이랑 자기 밥을 바꿔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식사 내내 저를 째려보시는 통에 좀 불편했지만 속으로는 몹시 통쾌했습니다. 세아가, 자고로 남자가 바깥일이 잘 되려면 집에서 왕처럼 대접해줘야 하는 법이야. 난 우리 집 남자들한테 헌밥 준 역사가 없어요. 집에서 우리 남영의 헌밥이나 뭐 햇반 같은 거 먹이면 큰일 난다.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를 덧붙이셨습니다. 요새 누가 남자 여자 구별해서 쪼잔하게 음식으로 차별하냐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모는 그런 분위기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이고 제가 거기에 뭐라고 해봐야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소리만 되돌아오겠죠. 그리고 저처럼 이미 갖은 차별을 받아온 산 증인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손 아래 시누이입니다. 지난 명절에 식사 자리에서 시모가 특별히 해물탕을 끓이셨어요. 어머, 나는 콩나물이랑 무만 들어있네.
엄마, 이거 분명 해물탕 맞지? 아, 오빠 국그릇 보니까 이 요리 제목이 해물탕인 건 알겠네. 낙지, 전복, 오징어 등등. 쟤 여기로만 어째 갔어? 쩝쩝 드시던 시모는 이런 신우이의 투정이 익숙하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셨어요. 어차피 해물이 다 국물에서 똑같이 우러났는데 뭘 먹어도 다 해물탕이지. 그냥 조용히 좀 먹어. 신우이는 저를 쳐다보며 얘기했어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나도 매번 적응이 안 되는구만. 우리 올케 언니는 오죽 당황스럽겠어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여자들은 생태적으로 하층민이랍니다. 야, 뭘 하층민까지. 오바하냐? 남편은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시부도 그렇고 그냥 시댁 분위기가 그게 당연시 되었어요. 시누이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던 시누이의 설움은 결혼 준비를 하며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이듬해에 시누이도 5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송파구에서 김밥 전문점을 운영해오고 계셨습니다. 작고 오래된 가게지만 인근이 학교와 학원가라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알짜배기였죠. 이 일로 남편과 시누이 대학까지 보내셨고 지금 사시는 잠실 아파트와 또 근처 상가까지 갖고 계셨으니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상스럽게도 재건축을 앞둔 허름한 건물에 몽땅 투자하신 셈이라 당장 쓸 수 있는 목돈은 별로 없는 상황이셨죠. 그래서 우리 신혼집을 해주실 때도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4억이나 대출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본 시누이는 부모님이 자기 혼수를 얼마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를 인사하러 데려오고 가전 등 혼수를 보러 다니는 와중에도 모른 채 하시더랍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누이는 시모에게 대놓고 부탁드렸어요. 저 결혼 앞두고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저 안 도와주실 요량이세요? 여자야 혼수나 예단만 해가면 될 것을 뭐. 너 벌어놓은 돈 없냐? 제가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고작 2년 됐어요. 모은다고 모았어도 1,500만 원 뿐인데 결혼 자금으로는 턱도 없다고요. 오빠는 괜찮다고 사양해도 4억이나 주셨는데 전 얼마 도와줄 수 있는데요. 에? 네 오랍이랑 너를 비교하면 못 쓰지. 걔는 남자고 또 우리 집 장남 아니냐. 우리 상황이 넉넉해서 오랍이 해준 거 아니고 없는 살림에 대출받아서 겨우 해줬어. 너까지 어떻게 해주냐?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취직하기 전까지 집에서 논다고 김밥집에서 일 시킨 건 어쩌고요. 정말 저 시집 보낼 돈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정 없으시면 여기 앞에 상가 그거라도 팔면 안 돼요? 2년이 어디 그거 팔 생각을 해? 재건축만 대봐라. 그게 얼마까지 오를지. 그 알토란 같은 걸 지금 왜 팔아? 고장도 하나 시집 보내겠다고. 고작 시집이요? 시누이는 그날 펑펑 울면서 시모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본 저도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유리조각처럼 박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시모가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딸 시집 보낼 때 예물 말고는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해준 것이라지만 어쨌든 저는 신혼집 도움을 받았는데 시누이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저는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보다 못한 시부와 제가 겨우 돈을 모아서 시누이에게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아가씨 시집 보낸다고 모은다고 한 게 이 돈뿐이라 미안해요. 안 해요.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나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어디 귀한 아들 하나만 끼고 행복하게 사시라죠. 지난 세월 동안 시누이가 받은 상처는 이번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일찍이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술 쪽으로 나가보는 것을 권유받았지만 시모의 반대에 부딪혔답니다. 미술한다고 하면 돈 많이 든다던데 김밥 팔아서 너까지 뒷바라지 못한다. 너희 오빠 대학에 석박사까지 시키려면 그것만으로도 허리가 휘어. 그 미술에서 뭐 한다고 애가 이 고집이야.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는 자신의 엄마 때문에 결국 시누이는 미술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이는 지금까지 두고두고 한으로 남아있대요. 나는 엄마한테 자식이 아니라 오빠 태어나면서 딸려 나온 사은품 같은 건가 봐요. 이번 일로 진짜로 느꼈고요. 앞으로 엄마한테 딸노릇 안 하고 살 거예요. 얼마나 사무쳤으면 시누이는 결혼한 이후 자기 친정집에 발걸음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와서 얼굴만 비추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가버리고 시모 생신에는 찾아와 보지도 않고 통장 계좌이체로 용돈만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저나 시부 생일은 빼먹지 않고 챙겨주었고 자주 만나면서 살뜰히 챙겼습니다. 특히 저에 대해서는 시집갈 때 일이나 시모에게 차별받는 동지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친동생처럼 따르고 잘해주었어요. 이러한 시모로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 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의 누님, 그러니까 시고모님께서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동생 몸은 좀 차도가 있는가? 아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쩌누? 여기 가져온 보약 좀 드시게. 우리 조카들 여기 와서 이 선물들 좀 가져가거라. 시고모님은 젊은 시절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에 건너가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선물을 한가득 가지고 방문하시죠. 게다가 69의 나이에도 젊음과 멋진 패션 감각을 뽐내는 멋쟁이셨습니다. 남자들만 대우하는 시모와 달리 잘 베푸는 시고모는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쟁이셨죠. 우리 시모 단 한 분만 빼고요. 옳게,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우리 어린 시절 시골에서 나는 여자 차별을 하고 그래. 여자들도 능력 있으면 사회에 진출하고 대접받는 세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모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시고 시누이부터 저까지 여자들이나 서열이 낮은 사람들을 더욱 챙겨주십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자주 뵙지는 못해도 평소 연락도 가끔 드리면서 의지하고 지내는 어르신이었죠. 어느 날 시고모님의 따님이 결혼하게 된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행기표까지 시고모 돈으로 끊어주셨어요. 시모는 그 결혼식에 입으라며 어떤 실크 소재의 원피스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이거 이태리제로 아주 비싸고 좋은 원단으로 만든 거야. 명색이 미국서 하는 결혼인데 너도 새 옷 한번 빼입어야 하지 않겠어? 갑작스럽게도 그 옷은 제가 시모에게 받은 첫 선물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원피스를 펼쳐보니 가격표도 없고 진짜 새 옷 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명품 브랜드의 비싼 옷임은 분명했습니다. 아, 그 원래 상표랑 상자 다 있는 거 내가 번잡스러워서 뺀 거야. 내 돈으로 산 새 옷이니까 괜히 의심 마라. 시모는 짐짓 이렇게 덧붙이고 가셨지만 아무래도 전 좋았습니다. 어머님께 선물 받은 비싼 옷을 입고 미국에 가서 결혼식 구경할 생각에 부풀었죠. 하지만 결혼식 전날 미국의 시 고모의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제 들뜬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아유, 이 먼 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우리 집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어라? 우리 조카 며느님은 왜 내 옷을 입고 왔는가? 내가 몇 번 안 입어서 올케한테 준 옷 아니야? 시모가 선물이라며 준 옷의 사정은 사실 이러했습니다. 시고모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 옷을 사입으라며 큰 돈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에 가깝게 책정해서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과 남편 그리고 자기 옷은 비싼 브랜드의 것을 사느라 저와 시누이의 것을 살 돈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시누이는 그리 비싸지 않은 옷을 백화점에서 새로 사준 것인데 저는 그나마도 아까웠나 보죠. 시고모님이면 저보다 연세가 매우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입던 옷을 젊은 저에게 주시다니 정말 너무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입기에는 옷이 좀 노숙해 보이기는 했지만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봐 올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젊고 예쁜 조카 며느님에게 왜 내 옷을 준 거냔 말이야. 자신의 치졸한 행각이 드러나버리자 시고모님부터 모든 가족이 자신을 비난하고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자 시모는 당황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는 애가 워낙 알뜰해서 비싼 새 옷은 싫다네요. 아, 그리고 고모님이 주신 옷 보여주니 마음에 든다고 자기 달라 그러길래 줬어요. 안 그러냐, 며느라가? 이렇게 시모는 다급한 마음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저에게 도와달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고약한 시모를 돕기 싫었지만 일단 분위기를 봐서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고모의 저택은 으리으리했고 넓은 잔디 마당에서 바베큐까지 구워주시며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하지만 즐거웠던 마음은 이미 깨지고 우울한 제 기분 때문에 파티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하하호호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지내고 있었지만 전 2층 테라스에서 바람을 맞으며 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샌가 시고모님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옳게 거짓말한 거 내가 왜 모르겠나.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지. 그런 시어머님 밑에서 우리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충분히 안다네. 시고모님 위로에 홀로 슬픔을 삼키던 저는 보물 터지듯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시고모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다가 시고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답답하지? 속이라도 풀리게 어디 이 늙은 고모가 작은 복수라도 해줄까? 전 눈물을 닦으며 시고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시모에게 반격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시고모님은 저를 자기 드레스룸에 데려가서 공주님 같은 옷과 명품 신발 한 켤레를 제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1층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는 탄성을 내질렀어요. 어머, 새언니 그 옷 어디서 났어요? 진짜 잘 어울리고 예뻐요. 저 이런 옷은 생전 처음 입는데 어색하기만 하네요. 정말 잘 어울리나요? 제가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못마땅한 시몬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만 했지만 가족들 모두 제가 입은 옷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구박만 받던 신데렐라가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후 시고모님이 하신 일 덕에 하늘에 날아갈 것처럼 신이 났어요. 아유, 올케는 가서 고기나 마저 구워. 우리 조카들은 고모랑 얘기 좀 나누자. 여기 샴페인 좀 마시고. 시고모님은 어머니를 부엌대기 취급하며 놀지도 못하게 계속 일을 시키셨어요. 고기 굽고 접시 가져와라 심부름 시키면서 시모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급기야 시모는 참지 못하고 시고모님께 대들고 말았죠. 형님, 저도 미국에 온 손님이에요. 이렇게 저만 일 시키고 하인 부리듯 하시면 자식들 앞에서 제 꼴이 뭐가 됩니까? 응? 엄마, 무슨 꼴이라니? 엄마가 고기 구워다 주니까 더 맛있고 좋은데? 매번 나랑 세원이만 시켰는데 이번 기회에 엄마가 구워주는 고기 좀 먹어봅시다. 그러게나 말이다. 자기가 이 집안 여자들에게 구는 것이야말로 하인 부리는 꼴이지. 내가 올케한테 뭘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가족 하나 시모를 편드는 사람이 없자 시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1층 손님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어찌나 좋던죠. 자기도 그런 차별 한번 당해봐야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 시고모님 댁 방문은 이렇게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시모만 보면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나마 분가한 며느리라 살만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댁에 합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부도 외기 앞에 있었거든요.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죠.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어디 출퇴근에 다니면 좋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재택근무다 보니 시댁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 불편해 죽을 것 같더군요. 더 문제는 저를 부려먹으려 드는 시모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신부감 사주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 선녀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사주가 우리랑 안 맞나 보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잘못되던 아들 사업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어이없게도 남편 사업을 제 탓으로 돌릴 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죠. 시모는 하루 대부분 시간을 김밥 가게에서 있으셨지만 집에 남아 계신 시부의 식사부터 수발을 저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원래 시부는 시모와 같이 김밥집을 하셨지만 몇 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가게가 바쁘면 저에게 전화해서 당장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회사 출퇴근만 안 할 뿐이지 이래서 저희 생활비 버는 입장인데 이렇게 가게 일까지 시키시면 어떡해요. 그니까 네 일은 언제 해도 상관없잖냐. 일단 급하니까 김밥 가게 와서 서빙 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네 일 해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절 시키시는 시모가 어이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모가 해주신 전세자금까지 남편이 날리고 얹혀 사는 마당에 억울해도 참고 사는 수밖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에 접어들었지만 그 사이 3번의 임신과 유산을 겪어야 했죠. 시모에게는 이런 며느리가 또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역시 선녀님 말씀이 맞았어. 남영이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까지 안 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너희 궁합이 꽝인가 보다. 이걸 어째였을까? 구술해야 하나 부적을 해야 하나. 유산으로 가뜩이나 속상한 제 앞에서 시모는 이렇게 막말까지 하는 겁니다. 잦은 유산을 겪으면서 제 몸의 건강도 악화되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최대한 쉬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청소 아주머니를 만나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 안녕하셔요.
503호 새댁이네. 지난번에 또 아기 유산했다면서 어째요? 새댁 몸은 괜찮아요? 시험관 앞두고 자궁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몸 조심해요. 이렇게 제가 유산한 것이며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 일을 아시냐고 물으니 시모가 이 말 저 말 평소에 다 떠벌리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기를 갖기 힘든 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주변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 김밥 가게 식당 이모님, 이런 분들에게 떠벌리는 시모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임신이 안 돼서 속상하고 유산해서 몸 상하는 것은 바로 저잖아요. 그런데 제게 도움 하나 안 주며 부려먹는 양반이 제 치부를 이곳저곳 떠들고 다녀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로 저는 더 비참해지는 기분이라 시모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여기저기 제 유산한 이야기 하고 다니지 말아주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 개인사 아는 거 불편해요. 왜 그러냐?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뭐. 함께 듣고 있던 남편도 화를 내며 저를 거들었어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에겐 아픔이고 감추고 싶은 일인데 어디 가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모는 우리 얘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별 까타를 다 보겠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이제 남편과 시모 둘이서 싸우는데 아휴, 안방에 계신 시부가 무슨 집안 싸움이냐며 호통치시고 싸움이 마무리되었어요. 자기 엄마에게 화가 난 채로 방에 들어온 남편은 제게 사과했죠. 자기한테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남편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시댁살이에 엄마 구박까지 당하고. 정말 미안해. 내가 반드시 사업 일으켜서 꼭 좋은 집 사서 바로 분가하자. 이렇게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는 하는데 왜 아직도 제 마음은 응어리진 것 마냥 먹먹하기만 할까요? 다행히도 시험관 시술이 잘 되어서 결국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산을 많이 했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병원에서는 몸조심, 스트레스 조심하라고 일러주셨어요. 이번만큼은 제 아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시댁에 가서 아예 대놓고 선포했죠. 병원에서 출산 때까지 아주 몸조심하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 김밥집 부르시는 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꼭 손주 보시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유난 다 떤다, 야. 나 때는 여자들은 최만사까지 판이라고 그랬어. 어머님께서 이 사람 자꾸 부려먹으면 저 진짜 그때는 못 참아요. 아들 얼굴 봐서라도 집사람 잘 보살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손주도 봐야 하는데 당신이 며느리 좀 잘 챙겨줍시다. 이렇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압박하니 시모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체념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임신한 뒤로 시모는 갑자기 김밥집 일을 시키는 걸 멈췄어요. 다만 집에 있다 보니 시부의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 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너무 행복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니 딸아이가 그 좁은 자궁 안에 몸을 동그랗게 하며 자고 있더군요. 제 아기를 만나게 될 이듬해 4월을 기다리며 태교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댁살이 한 뒤로는 친정아빠가 우리 집에 오시지 못해서 자주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 친정에 가서 문안도 드리고 제 배도 보여드렸어요. 남산만큼 부풀어 오른 제 배를 보며 아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닮아 작은 몸집인 네 배가 이렇게 크게 부풀 수가 있냐? 이러니 네 몸은 또 얼마나 힘들고. 아빠는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눈시울까지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벌써 유모차에 내복에 젖병까지 아기 용품을 잔뜩 사놓고 계셨어요. 아빠는 벌써부터 손주벌기 되차서 이걸 다 사놓으신 거예요? 그럼 내 손주인데 이까짓 게 아까울 소냐.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으니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만 하렴. 그런데 시댁에서 지내는 건 괜찮냐? 그럼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저를 얼마나 위해 주신다고요. 저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 하나 못하게 말리신다니까요. 절 너무 걱정하시는 아빠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가족들의 기대 속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밑에서 흥건한 피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출산일이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이게 책에서 본 양수가 터진 모양이다. 다급한 마음에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제 상태를 얘기하니 한시라도 바삐 병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저는 주섬주섬 급한 옷가지와 물품을 가방에 넣고 있는데 마침 일 나가던 시모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어머님, 저 피가 미쳐요. 빨리 병원에서 오라고 하네요.
다급한 저와 달리 시모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며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원래 만삭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별일 아니니까 유난 좀 떨지 마라. 그리고 어차피 딸이라며 뭐 나 지금 나가니까 시아버님 밥 차려놓고 가라. 어머님, 이런 상황에 아버님 밥이라뇨. 그러지 마시고 저 급하니까 택시 좀 집 앞에 불러주세요. 하지만 시모는 택시는 개뿔? 네 아버지 밥 안 차리고 나갈 생각도 말어. 하며 그냥 나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간단히 쟁반에 시부야 아침을 챙겨서 안방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때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전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정신이 아득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때는 늦었는지 이미 생명이 끊겨버린 내 아이만 나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었고 수술 마취해서 깨자마자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을 뿐이죠. 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 아기는 잘못되고 말았구나. 여보, 그래서 우리 행복이는 어찌 된 건지 말 좀 해보라고. 미안해 자기야. 행복이는 그만. 의사 말이 당신이 하혈한 채로 병원에 왔을 때 이미 태반 조기박리가 심했대. 그래서 응급수술했지만 너무 늦게 와버려서 사산하고 말았다고. 저는 팔에 꽂혀있던 링겔 바늘을 뽑고 우리 행복이를 찾으러 병실 밖에 나가고자 했습니다. 미친년처럼 날뛰는 저를 남편은 강제로 껴안고 진정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내 배에서 10달 품은 아이를 지키지도 못하고 나만 살아서 뭐해. 아무리 죽었어도 내 아이 몸이라도 볼 거야. 어찌 됐는지 내 몸으로 보고 아이한테 용서 빌어야 하니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래. 나 좀 보내줘. 이미 그 아이는 병원에서 처리됐어. 내가 행복이 잘 지켜봤으니까 우리 천사는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쳐댔어요. 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아기가 죽었는데 쓰레기 취급하듯이 철이라니?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아기가 이렇게 되고 만 거라고. 그깟 한 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니? 근데 아버님 아침에 뭐 대단한 거라고 며느리 손으로 밥상 차리게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냐고.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밥상이라니. 그리고 우리 엄마 때문이라니. 저는 진통이 왔을 때 시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그 충격에 벽을 주먹으로 쳐대며 분노를 삭혔어요. 자기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들이 될 수 없어. 내 자식 죽인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주먹을 불끈 쥔 채 남편은 말릴 겨를도 없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은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병실에 누워 울부짖고만 있었어요. 이후 후 제 사정을 이해하듯 간호사가 들어와 수면제를 놓고 가니 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한숨을 쉬는 우리 아빠의 얼굴이 보였죠. 아빠를 보자마자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미 사정을 다 들으셨는지 아빠는 저에게 괜찮다, 괜찮을 거다 이 말만 하시며 제 옆에 계셔주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 최서방은 어딨어요? 최서방이 몇 시간 전에 나한테 전화했다. 애가 얼마나 울었던지 목소리가 다 뭉개져서 계속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또 저희 엄마 때문에 이 말만 100번은 한 것 같다.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안 싸돈 때문이라던데 맞냐?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시어머님은 남아 선호 사상에 뿌리 박힌 분이라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세요. 그간 말씀드리지 못한 구박과 차별 생각만 해도 급하게 병원 가야 하는데 그깟 달러하러 병원 가냐고 시아버지 밥 차리게 시켰어요. 제 말에 친정아빠는 충격을 받으신 듯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흐르다가 아버지는 무슨 결심이 서신 듯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 병원 퇴원하는 날 아빠가 또 올게. 당장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세연아, 너희 엄마는 6번의 유산 끝에 너를 건강히 출산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번 일로 좌절하지 말고 일단 몸부터 회복해야 한다. 병은밥 빼먹지 말고. 그리고 아빠는 그대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밤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지만 저는 침대에서 돌아놓은 채로 시모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말에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왔는데 인사도 없는 독한 며느리를 봤나. 야, 네 애가 그렇게 된 게 왜 내 탓이던? 어제 네가 무슨 말을 했기에 우리 귀한 아들이 나한테 그럴 애가 아닌데 엄청 화 쏟아내고 갔어. 야. 다 네 자궁 탓이야. 괜히 시어머니 탓하지 마라. 앞으로 난 어머님과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간호사나 경비원 불러서 억지로 나가시게 해드려요? 아이고, 저 말하는 것 좀 보소. 애도 못 낳고서 뭘 잘했다고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야. 이렇게 끝까지 속으로 욕 나오게 만들고 나서야 시모는 돌아갔습니다. 혼자 슬픔을 삭히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약속대로 아빠가 오셨어요. 어떤 일인지 아빠의 얼굴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 즉슨 이 아빠가 우리 딸 복수하느라 바빴지 뭐냐. 아주 길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너희 시어머니한테 쓴맛을 보여줄 테다. 의기양양하게 아빠는 며칠 동안 하신 일을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시모에 대한 복수였죠. 시모가 시댁에서 떵떵거리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재산의 탓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대부분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와 상가에 묶여 있었기에 시모는 40억이나 되는 돈을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 김밥 장사나 해야 했어요. 재건축에 바람이 불어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시모는 이제야 새 집에도 살고 큰돈 좀 만져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빨리 하고 싶어서 김밥집에 오는 동네 사람들마다 붙잡고 재건축 동의하고 절차에 협조하라며 설득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시모가 바라던 재건축의 꿈을 우리 아빠가 꺾어버리신 겁니다. 아빠는 시모와 같은 건물에 금매로 나온 상가를 샀고 집은 쪼개기도 하고 인근 상인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여기 재건축 빨리 나봤자 저 아파트 주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상인들이야 재건축 기간 동안 장사 못해서 받은 손해는 어쩌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대로 된 영업 손실 보상해줄 때까지 재건축 막고 버티자고요. 이렇게 친정아빠는 잘 진행되고 있던 재건축 사업을 막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모는 친정에 찾아와 화를 내셨습니다. 전 퇴원한 뒤로 시모의 낯짝만 봐도 괴로워서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재건축 조합장 얘기 들으니까 사돈 언니이 우리 재건축 막고 있다던데 그게 진짜 사실이요? 예, 사부인께서 집안 전 재산을 그곳에 묶어버렸다기에 제가 손 좀 썼죠. 능청스러운 아빠의 말에 시모는 소리부터 빽 질렀습니다. 아니 왜? 아니 무슨 억한 심정으로다가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당장 멈추지 못해요? 친정아빠는 얼굴에 있던 미소를 거두고 험악한 표정으로 돌변해서는 시모에게 이렇게 호통치셨죠. 당신이 내 딸을 머슴처럼 부리고 하대하니까 나한테는 누구보다 귀한 딸 자식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 손녀까지 잃고 말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시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어요. 제 몸 부실해서 아기도 못 지킨 게 왜 시어머니 탓을 해? 새아기 너 설마 결혼 전에 몸 어디 막 굴린 거 아니냐? 아니 말로 어디서 뭐 그러더라. 매독에 걸리면 그렇게 유산이나 사산하기가 쉽다고 말이다. 시모는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기막혀야 하는 친정아빠가 혼내주려던 찰나에 이제 남편까지 폭발해버렸어요.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내 아내한테 그런 말까지 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장인어른 때까지 와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어서 썩 돌아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는 물론 아들까지 어머니 보지 않고 살 겁니다. 남영아, 우리 아들 엄마한테 그러는 법이 어딨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오기야 그 누구보다 귀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런 엄마랑 절연하고 살겠단 말이냐? 만약 네가 그렇게 네 멋대로 굴면 유산이고 뭐고 없다. 지금 우리 아파트랑 상가 다 얼만데. 그것들 다 저승갈 때 짊어지고 가쇼. 내가 있는 한 재건축 되는 날은 아마 사부인 생전에 없을 테니. 나 없는 말 하는 놈 아니오. 입 밖에 꺼내마당에 내 목숨 걸고 끝까지 해낼 테니 두고 보쇼. 이렇게 두 남자가 달려드니 그 기가 센 양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정말이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아빠 때문에 시모의 부동산은 처분하지도 못한 채 묶여버렸어요. 재건축만 믿고 자랑하시던 시모는 결국 자식대에 와서야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네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로 대출도 상당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갚으려는 건지. 그러게 적당히 벌었을 때 쉬기도 하고 처분하면서 쓰고 살지 말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죠. 원래 자식이 아는 엄마랑 남이 보는 내 엄마는 다른 법이야. 게다가 어머님은 좀 차별이 심하신 양반이야. 당신 동생도 어머니 때문에 평생토록 힘들어하다가 절연했잖아. 그리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엄마에 대한 마음과 시선이 바뀌었어요. 자식으로서 꼭 할도리 외에는 연락을 드리거나 신경 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시댁에서 나와 절연하고 사니까 시모는 신우이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신우는 시집갈 때의 일로 이미 정떨어진 친모에게 완전히 등 돌린 상황이었어요. 야, 너 이 오랍이란 놈이 완전히 지 마누라한테 찰싹 붙어서는 이 엄마를 헌시짝 취급하고 사돈어른은 우리 집 재건축 맡고 있으니 이를 어쩌냐? 이것들 다 싹 혼내줄 방법이 없나? 엄마가 다 잘못한 거죠. 저 같아도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내 잘못되면 절대 용서 못해요. 이런 일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저한테 그만 하소연하세요. 이런 얌통머리 없는 기집애 봤나? 너 낳고 길러준 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 다른 집 딸들은 친정부모 모시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어? 하다못해 김밥집 바쁠 때 일 좀 도우라 해도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엄마 몸종처럼 시키는 일 다 하고 살았으면 됐죠. 그러게 딸한테 그런 대접 받고 싶으면 아들하고 차별 없이 좀 키우죠. 내가 괜찮은 대학 붙었을 때도 오빠 기분 안 상하게 얘기하지도 말라면서요. 엄마가 언제 절 축하하고 격려해 준 적이 있나요? 참 엄마야말로 염치도 양심도 없네요. 당연하지. 우리 집 기둥은 어변이 너희 오빠 장남이야. 어찌 딸과 아들이 같으냐? 태생부터가 다르고 어머니 대우가 다른 것이 우리 전통이지. 그럼 그 귀한 아들네 가서야 하소연하고 잘 봐달라 하지 왜 딸년한테 그래요? 지금 오빠네가 돌아서니까 아쉬운 마음에 나 찾아온 거지. 엄마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언제나 차별당하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난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박혀버린 거야. 엄마 때문에 나는 자존심도 떨어지고 꿈도 없이 살아왔어. 이제야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삽시다. 시모는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에게 버림받고 외롭고 처연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스스로 연 끊어준 시모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남편과 친정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저는 사주 궁합 따위는 믿지 않지만 아무래도 시모가 저의 악연은 맞는 모양이었어요. 시모와 멀어지고 나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차 번영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달 몇천만 원씩 벌어서 머지않아 분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 시댁에 얹혀 살았던 서름은 다시는 없을 거라며 남편은 제가 원하는 집 어디든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또한 제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다시금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고 만 겁니다. 시험관 시술 없이도 자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손을 맞잡고 방방 뛰다가 이내 조심했어요. 뛰다가 우리 아기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발걸음도 조심하고 남편과 아빠가 사다주는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이 벌써 10kg나 쪄버린 통통한 산모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너무 행복한 걸 어쩌나요. 이번에야말로 제 아기를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제 힘 닿는 데까지 잘 키울 결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꼬장꼬장 하시던 시모는 결국 우리 아빠에게 백기를 드셨습니다. 친정에 찾아온 시모는 머리 숙여 100배 사죄하고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빠의 협조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씀하셨죠. 그분 나름대로 큰맘 잡숫고 어렵게 내신 용기라는 거 알죠. 하지만 아직 저는 온전히 어머님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보지 않고 사니까 제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일단 아빠는 시모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협조해주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다시 왕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벌써 70을 앞둔 노인인데 너희 시아버지도 언제 가실지 모르고 나 좀 받아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기운 없이 돌아가는 시모에게 측은지심이 들었지만 아직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런 시모와 다시 엮이고 사는 것은 안 될 일이죠. 혹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없잖아요. 같은 여자끼리 이런 일에 대해 충고를 주신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아기 키우고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현재는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낸 건 제가 겪었던 상당히 특이한 결혼 경험을 누군가와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특이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소름 끼친다고 해야 하나?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요. 여러분께 조심하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2020년이었는데요. 코로나 영향 한복판이었을 때 결혼한 것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출업 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탓에 회사도 어려웠고 그 때문에 급여도 많이 밀리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다양한 방면에서 결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다른 지인들도 결혼을 결정했다가도 모두들 취소하거나 미루는 때였는데 그래도 저는 그 당시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었기 때문이었죠. 저하고 나이 차이는 좀 나는 편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발랄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23살이었으니까 저하고 7살 차이였죠. 20 초반이라 아직 어린 탓에 좀 철없는 면은 있었지만 그만큼 순수하기도 하고 명랑해서 제가 정말로 많이 좋아했어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하겠구나. 평생 행복하려면 이 여자를 꼭 잡아야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어려운 시국에도 제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느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여자친구의 나이를 듣고서 친구들이 도둑놈이라고 하면서도 엄청 부러워했었죠.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워낙 예쁘기도 해서. 아니, 사실 객관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 특유의 그 순수한 미모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계속 제가 도둑놈이라면서 구박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속인 것도 아니었고 여자친구 쪽에서 저한테 먼저 다가온 것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친이 제가 담배를 살 때 쪽지를 끼워주면서 번호를 달라고 했던 게 저희 관계의 시작점이었던 터라 제가 당당할 수 있었죠. 그 후에야 제가 여자친구를 더 많이 좋아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성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탓에 제 급여가 밀리기도 해서 금전적으로도 빠듯한 편이었는데요. 게다가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고 계셨던 터라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도 근사하게 하지 못하고 소규모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서 하는 스몰 웨딩으로 치렀어요.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서 지인들 참석하고 적당히 함께 식사를 하는 결혼식이었죠. 사실 여자친구, 아니 이제 아내가 된 내 여자한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녀의 특유의 긍정적이고 명랑한 태도로 우리 결혼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고맙고 행복했을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내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언니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스몰 웨딩이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아직 어린 나이라서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했죠. 아버지는 시한부인 상황에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둘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 중 집을 한 채 제가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사에서 돈이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나눠받기로 했고요. 형은 돈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사람이라 저희 형제는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까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한 뒤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원래 1층과 지하에는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를 받고는 했지만 아버지가 거기까지 관리하실 여력이 되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였죠. 마당이 크지는 않고 나무가 두세 그루 심어져 있는 주택이었어요. 날은 값도 나가는 2층 집이었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아내한테 보여주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처음 그 집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거든요.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거 나 처음이에요. 그래?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 세상에, 우리는 그럼 2층에 사는 거예요, 오빠? 원래 2층에 주인집이 살거든. 그럼 1층이랑 지하는? 세 주면 좋은데 지금 좀 도배랑 장판은 하고 줘야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은 이사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좀 나중에 하자고. 월세를 받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려면 관리한 지 오래된 실내를 좀 살만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과연 이사를 많이들 할까 싶기도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도 밀리는데 도배 장판을 할 만한 돈을 따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뭐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내는 아무래도 좋다면서 신이 났습니다. 결혼 후 살림살이를 들여놓고서 집안을 꾸미는 것에도 열과성을 다했어요. 저는 가족과 같이 살다가 결혼한 것이라 집에 들어오면 어린 아내가 열심히 살림을 하다가 저를 맞이해주는 것이 너무 알콩달콩 좋았었죠. 남자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갓 지은 밥냄새가 나고 현관까지 나와서 가방하고 옷을 받아줄 때 얼마나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일하는 목표가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행복했었죠. 아내는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저를 만난 거였죠. 그래도 등록금 정도는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게 낫지 않냐면서 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내를 말린 건 저였습니다. 사실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꽤 큰 돈이지만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소중한 어린 아내가 진상들하고 싸우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도 너무 돈 많이 드니까. 괜찮아, 내가 얘기했었잖아. 우리 돈 곧 생긴다고. 아, 그때 얘기했던 거요? 그래,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거니까.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아내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집도 아직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았고 아버지 앞에 현금도 가르기 전이지만 어쨌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멀어도 1년 안에는 저희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었거든요. 저희가 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시는 돈이니 받아서 감사히 쓰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미 수차례 우리 집이나 재산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중소기업에 다녀서 많이 못 벌어도 어차피 아버지가 남겨주실 돈이 있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두었기에 그녀도 아는 바였죠. 아내는 아버님께 죄송한 거 아니냐면서 무척 망설였지만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 말이 고마웠던지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했었죠.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부부로 연을 맺었으니 당연히 2-3달만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제 돈이 아내의 돈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묘하게 처형이 아내를 좀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내의 친정 식구라고는 처형뿐이어서 저는 잘 지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어쩐지 저한테 굉장히 거리감이 씨 굴더라고요.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지 교류도 많지 않았고 가끔 제 얼굴을 보면서 키득거리기도 하고요. 제 나이가 많다고 조롱하는 느낌도 들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결혼 직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당시라서 신혼여행은 다녀오지 못했어요. 그냥 휴가 내고서 근교로 나가서 같이 맛있는 것이나 먹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무척 즐거워했고 제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했어요. 어린 나이인지라 순수하게 반응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전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은 대부분이 너무 닳고 달아서 제가 어딜 데려가도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어리고 순수한 사람을 배우자로 찾는 남자들이 왜 그런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내 몸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내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자주 일어났는데요.
원래 결혼 전 사귈 때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원래 굉장히 얌전하게 자는 사람이었고 늦잠도 심한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밤에 일어나는 일이 잦더라고요. 거의 매일 밤 일어났고 화장실에 가서 좀 오래 안 오기도 했고요. 반면에 저는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깊이 자는 편이라 아내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도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내가 아직 너무 어린데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이 될 뿐이었죠. 아내는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방광염이라고 하더군요. 신장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서 약을 타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아무리 밤에 볼일 보러 화장실에 간다고 해도 큰일이 아닌 이상이야 금방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죠. 저는 밤에 깊이 잠들고 아내가 나간다고 해도 금방 오겠거니 하고 다시 잠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밤에 일어나서 나간 지 보름쯤 되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연히 5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상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10분쯤 지나서야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제가 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거렸죠. 어머, 안 자고 있었어요, 오빠? 잠이 깼다가 안 들었는데 너무 오래 안 와서. 그냥 자지. 화장실 사정을 뭘 알려고 그래. 아내는 조금 민망한 듯이 얼굴을 붉혔죠. 그러고 보니 사실 갓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화장실 사정을 신경 쓴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 짧았다 싶어서 얼른 웃으면서 아내를 그냥 끌어당겨 안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 옷이 차갑더군요. 당시 가을이었는데 아내가 추운 걸 싫어해서 집안은 항시 따뜻하게 보일러를 돌리고 있어 옷이 차가워질 일은 없었어요. 적어도 집안에서 차가워질 수 있는 정도의 온도와 그렇지 않은 곳의 기온에는 차이가 있었죠. 지하와 1층이야 비어있어서 난방은 전혀 돌리지 않았으니 차갑더라도 2층 화장실을 썼는데 이렇게 차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긴 했는데 저는 이 밤에 구태여 물어볼 곳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 갔다가 잠깐 베란다라도 나가서 바람 쐬었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간 계속 아내가 밤에 나갔는데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도 시간이 쌓이니까 좀 의아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일어나서 살그머니 나가는 것을 느끼고 저도 깨어났습니다. 그때 불쑥 아내 뒤를 따라가 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자꾸 밤에 나가 바람을 쐬고 오는 것인지 아님 화장실에서 배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걱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조심히 아내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사정 알려고 한다고 아내가 부끄러워할까봐 조심조심 안 들키게 걸었죠.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층계로 향하더군요. 저희가 살던 2층에서 1층과 지하로 실내, 실외 모두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세를 주는 곳이라서 실내 계단에 중간문이 있고 거길 막아두는 형식이었는데 그걸 조심스럽게 열고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람을 쐬려면 베란다로 나가든지 아니면 화장실은 반대편이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따라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아내는 아래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들킬까봐 약간 거리를 두고서 아내 뒤를 밟았는데요. 어차피 그 계단은 한 곳으로만 향했으니까요. 아래쪽 지하실에 불이 켜지더군요. 문을 살짝 닫고 들어갔는지 문틈으로 빛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왠지 긴장이 되어서 등에 식은땀도 날 지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가 안 나도록 내려가서 가까이 가니까 웬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같이 섞여서 나오는 여자 목소리는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겁에 질리거나 싫은 기색이었다면 전 당연히 그녀가 협박받거나 집에 강도가 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아내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듯한 기색이었죠. 남자 역시 아주 다정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간 머리가 멍해진 채로 다가가서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지하실에는 어떤 남자와 제 아내가 같이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노숙자처럼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체격이 무척 좋았죠. 여기 춥지? 보일러를 아예 꺼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견딜만 해. 괜찮아. 어차피 겨울 되기 전에 나갈 거잖아. 진짜 알았어. 자기, 나 이제 올라가 봐야 해. 그 인간이 요새 자꾸 깨더라. 에이, 알았어. 귀찮네 진짜. 여차하면 확. 무서운 소리 하지 말고. 아내는 깔깔 웃으면서 한 번 더 남자를 꽉 끌어안더군요. 곧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상황에 제가 분명히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정신없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발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하면서요. 무슨 상황인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절대 지금 아내가 절 눈치채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제가 급히 먼저 올라와서 침대에 가서 눕자 조금 뒤에 2층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나더군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렇게 내려갔다가 제가 혹시라도 의심하지 않도록 2층 화장실 다녀온 것처럼 소리를 냈다는 것을요. 저는 혹시라도 일어났던 것이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이불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곧 아내가 들어왔고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살피는 기색이더니 제가 움직이지 않자 곧 안심한 듯 침대에 누웠어요. 제가 누운 자리에서 제법 멀찌감치 떨어져서 몸이 닿지 않은 곳이었죠. 자기 직전에 저한테 안기면서 애교를 부리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게서 멀어져서 꽤 쌩한 분위기인 채로 멀찍이서 잠을 청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아내한테 추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 식사도 얼레벌레 대충 하고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지하실에 이상한 남자가 있고 심지어 그 남자를 아내가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다는 건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말이죠. 이 이상한 일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회사에서도 거의 일을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인 상태가 되어서 결국 오후에 반차를 내고 나와서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머리를 식히면서 앉아 있다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당시 아버지는 시한부로 누워 계시지 그러다 보니 형도 어머니도 모두들 아버지한테 정신이 뺏겨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뭘 고민 상담조차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인터넷에서 흥신소를 검색해서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전화 걸기가 힘들었지 일단 연락이 되니까 예상보다 간단하더군요. 흥신소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일들을 많이 접했는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놀라지도 않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남자의 정체와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알아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노라고 하면서 그러더군요. 선생님, 사실 이런 일은 불륜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할 거예요. 불륜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깨 쏟아지는 신혼인데 갑자기 불륜이라니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생각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았죠. 그 후로 흥신소에서 남자에 대해서 알아내는 며칠 동안 저는 집에 야근을 핑계대고 늦게 들어가면서 아내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벨을 누르면 밝은 얼굴을 하고서 문을 열어주고 저를 껴안아줬지만 어떤 날은 1층 층계로 내려가는 실내 계단 쪽 문이 살짝 열려있는 날도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없는 동안 그 남자가 2층에 올라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오면 사라지는 것일지도 몰랐죠. 실내 계단 쪽에 숨으면 실외 계단으로 올라오는 제가 일부러 찾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수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얼굴조차도 이제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불과 그 장면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나 감정이 뒤집히다니 놀라울 정도였죠. 아내는 제가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둘러댄 핑계를 잘 믿었습니다. 잘 때도 일해야 하니까 작은 방에서 조금 더 서류를 보다가 자겠다고 하면 좋아하면서 그러라고 하더군요.
최대한 좋은 기색을 숨기려고 하지만 얼굴이 저절로 피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근을 핑계대면서 거의 열흘가량을 지켜보던 때 마침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흥신소에서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상대로인 사실과 또 예상을 벗어난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은 불륜이 맞습니다. 불륜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결혼한 지 지금 한 달 좀 넘으셨다고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시작한 흥신소 사람은 걱정스럽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은 하고 있었고 거의 확신에 가까웠는데도 직접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흥신소 사람이 그러더군요. 지금 그 지하실에 있다는 남자, 선생님이 출근하셨을 때 가끔 드나듭니다.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나올 때도 머리를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신원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아내분 처녀 시절 주위 사람을 살펴보고 대조해보니까 나오더군요. 누구죠? 전 남자친구입니다. 이곳저곳에 알아보니 선생님하고 교제지간 동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말하자면 저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그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심지어 결혼한 후에 집에 끌어들여서 지하에 들여놓다니. 그리고 문제가 그 남자가 위험한 인물입니다. 위험이요? 예, 수배범입니다. 경제사범으로 보이는데 폭력 행위도 전과 중에 있더군요. 한 번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이고 질이 나쁜 범죄자입니다. 예?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흥신소 사람은 놀란 줄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수배가 되어 있는 전 남자친구를 지하실에 숨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이 말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예, 그리고 편의점에서 만났다고 하셨죠? 혹시 가까운 시일 내에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일하던 곳은 단골 편의점이었고 그곳에서 자주 바뀌는 알바생들하고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고는 했었는데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워낙 어려서 설마 사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힘들어서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음료수를 한 잔 사주고 대화를 길게 나눴었죠. 그때 어색하니까 아무 이야기나 막 하다가 저희 집 아버지 이야기와 유산 이야기 같은 것도 어설프게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흥신소 사람이 알 것 같다는 듯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아내분이 접근하신 거였죠? 예?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말을 나누고 난 이후에 아내 쪽에서 저한테 접근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게 당시에는 서로 대화를 오래 나누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죠. 그때 아마 선생님하고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 때문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생기는 일이 있는 거죠? 예.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유산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흥신소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예 멍한 채로 있었죠. 그러니까 흥신소에서 모아준 정보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내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당시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배 상태였던 거였고요. 아마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산에 대해서 무심코 말을 흘린 제가 대상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속이 울렁거려서 힘들더군요. 흥신소 사람은 안 되었다는 듯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죠? 제일 좋은 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일 겁니다. 절대 혼자서 뭘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와서 잡아주겠죠? 예, 그 남자 꽤 위험한 인간 같으니까 절대 알아차리게는 하지 마시고요.
얽히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나중에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를 선생님이 하셨다고도 알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복 범죄도 저질렀던 전과가 있더군요. 예, 솔직히 저는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입니다. 흥신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더럭 겁이 나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무작정 신고를 하면 분명히 제가 했다는 게 들통이 날 테니까 나중에 제가 보복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그냥 둔다면? 그냥 적당히 숨어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돈 조금 쥐어줘서 사라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이 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멍청하다고 하시겠지만 실제 범죄자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언제 또 제가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흥신소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적당히 퇴근 때를 맞춰서 돌아왔더니 아내가 역시 반가운 얼굴을 내밀더군요. 이제는 그 얼굴조차 소름 끼치고 가식적으로 보여서 저는 마주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싫은 기색을 하면 바로 저 밑에 있는 사내가 올라와서 저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 뭐라고 하지도 못했죠. 대충 둘러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고민하는데 정말 머리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한 기색이어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일 잘하라면서 방문을 꼭 닫아주기만 했어요. 아마 1층이나 지하로 내려가서 그 사이에 그전 남자친구하고 놀아나겠죠. 신고를 하되 제가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게 하는 법. 그 고민을 하느라 며칠 동안은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저한테 다가와서 물어보았었죠. 오빠, 혹시 아버님 찾아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응? 응? 지금 호스피스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가능하면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랬구나. 아내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 유산 이야기가 나올 거고, 유산이 저한테 오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제게서 그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겠죠. 사실 돈만 빼앗아서 가도 다행이고 그 와중에 제가 분명히 다칠 게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 흥신소에 다시 물어보니 남자는 제가 출근한 평일 낮 시간에 나와서 근처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온다고 하더군요. 집 앞 가게라서 저는 그 근처에 숨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는 했지만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진짜 한참 기다렸습니다. 가게 주변 자판기 뒤에 몸 숨기고 서서 저희 집을 바라보는데 대문이 열리고 어떤 노숙자처럼 허름한 차림새의 남자가 정말로 나오더군요. 모자를 푹 눌러 쓰긴 했는데 제가 봤던 그 남자가 맞았어요. 그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 어슬렁거리면서 나와 바로 집 앞 가게로 들어갔죠. 씻었는지 노숙자로는 안 보였는데 그 말은 분명 제 집안의 욕실을 사용해서 씻었다는 뜻이겠죠. 남자가 담배를 사서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분은 당연히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저를 부르셨죠. 아니, 2층 집 아저씨 아니에요? 지금 평일에 어쩐 일로? 그게 연차 내고서 잠깐 어디 가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방금 왔다 간 그 남자요. 혹시 자주 왔나요? 요새 가끔 와요.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가던데 세입자예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냥 고개를 주걱거리고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벽에 자세히 살펴보니 수배자 명단이 붙어있긴 한데 너무 오래된 것이라 그 남자 얼굴은 없었어요. 이래서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도 남자 체형이 어깨가 넓고 상당히 험하게 생긴 편이어서 사진만 있다면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 그날 퇴근하고 시간을 맞춰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침울한 기색이자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제 곁으로 와서 팔짱을 끼웠죠. 일부러 몸을 밀착하고서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아내의 얼굴이 예전 같으면 너무 예뻤겠지만 지금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나가 있는 동안 그 남자하고 살갑고 다정하게 애인다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저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평범한 소시민인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죠. 오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요즘 얼굴 보기 힘들지? 아니, 회사가 좀 바빠서. 회사? 요즘 일 많은가 보다. 그렇지 뭐. 아무래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하고. 저는 자세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잡힌 팔을 빼고 싶었지만 아내는 단단하게 제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말이야. 요즘 건강 어떠셔? 아무래도 말이 없어서 궁금해. 그게... 사실 아버지의 건강은 빠르게 안 좋아져서 임종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바로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긴장감이 들었죠. 사실 아내는 어릴 뿐더러 상당히 작은 체구였기 때문에 무서울 것은 없었는데 그 뒤에 범죄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무서웠어요. 저한테 겁이 많다고 탓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전과자에 지금 수배정인 범죄자가 있다고 하면, 심지어 그 남자가 아내가 숨겨주는 지하실에 숨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내가 편의점에 일할 때부터 좀 이상한 낌새가 있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팔뚝 위쪽과 손목 부근에 작은 문신이 있었죠. 처음에 문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아내가 별짓 아니라는 듯이 패션 타투 스티커를 붙인 거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니까 사실 진짜 타투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사실 뭐 여성들이 예쁘라고 작은 문신 정도 새긴 거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했고 사실 아내가 가느다란 팔뚝에 그렇게 새긴 문신이 제 눈에도 예뻐 보여서 정말 상관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흡연자였는데 가느다란 손목에 문신을 한 채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어딘가 영화 속 여배우처럼 예뻐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전부 아내가 어딘가 불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과자하고 사귀면서 어울리려면 비슷한 류의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왜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속이 상하더군요. 게다가 이어진 아내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빠,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우리 받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 예금으로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말이지, 벌써 그걸 말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은데. 왜? 결혼 전에 오빠도 오빠 입으로 말했었잖아. 아버님 곧 돌아가시니까 현금 자산도 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도 가족인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아내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만 들으면 아내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저와 부부라서 들어올 돈이 궁금한 것처럼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더 꺼려지고 두려웠던 거죠. 사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유산에 대해 묻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그 돈 받으면 딱 적금으로 묶어두고 불려보자. 집은 있으니까 괜히 부동산 살 필요도 없잖아. 내 몫으로도 좀 줄 거지? 그렇지. 신난다. 나 내 명의로 재산 가져본 적이 없어, 오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내는 돈을 쓸 생각에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순간 너무 순진해 보여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혹시 아내가 전 남친한테 협박이라도 당해서 숨겨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저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아주 그 남자와 끌어안고 다정한 연인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저는 다음 날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처형이었습니다. 아내의 하나 있는 언니도 아내와 비슷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무척 닮았구나 했었죠. 제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네. 어쩐 일로? 별건 아니고 혹시 요즘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를 통 안 받더라고. 네?
아, 그런가요? 사실 아내의 자매는 그리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처녀 시절에도 상당히 자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게 비슷한 만큼 취향도 비슷해서 서로 옷도 뺏어 입고 그러다가 의상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결혼할 때는 처형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말입니다. 좀 한심스럽게 본다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저를 대했었어요. 가끔 뭔가 비웃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별일은 없습니다만 집에서 살림 중이라 전화를 안 받을 일은 없을 텐데요. 아, 그래요? 그럼 왜 자꾸 연락을 안 하지? 혹시 제부, 이런 말 좀 이상한데 언니로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혹시 동생 근처에 요새 어슬렁대는 남자 없어요? 네?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처형이 그걸 어떻게 아는 건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것인지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처형이 그러시더군요. 사실 이걸 저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동생이 굉장히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을 더 하지 않고 잠자코 처형의 말을 들었죠. 결혼할 때 헤어진 줄로만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 예? 그게 무슨... 제부,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사실 지금 그 남자친구가 좀 사정이 있어서 범죄자 신세로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생이 그 행방을 아나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당연히 아는 일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그 남자의 행방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처형은 계속해서 아내의 태도를 물어보면서 저한테 유도신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일부러 설득된 것처럼 슬금슬금 대답을 했죠. 혹시 동생이 뭐 수상한 행동 보인 적 없어요? 네, 수상한 행동이요? 평소랑 다르게 뭔가를 한다거나 어딜 간다거나. 생각해보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던데요. 가서 오래 앉아있다가 와서 좀 이상하게 여기긴 했는데. 저는 일부러 그 말을 흘렸습니다. 지금 사는 집 1층하고 지하는 비었댔죠? 네. 처형은 잠깐 말이 없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혹시 이러다가 처형이 제대로 된 그 남자를 쫓아내주거나 아내한테 정신 차리라고 화를 내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두근거렸어요. 제 최고의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처형이 이왕 이 말을 해주었으니 아내한테 추궁해서 갈라서기도 쉬울 것이었죠. 저는 퇴근하고서 그날은 일부러 야근도 하지 않은 채로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처형이 와서 아내를 설득해 주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를 쫓아내 주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격한 건 정말 예상외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2층 실외 계단으로 연결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실내 계단을 타고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닫아놨다면 안 들렸을 텐데 실내 중문이 약간 열려있던 탓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서 위쪽에서 숨어서 아래를 훔쳐보았죠. 지하도 아니고 1층 계단참에서 그 남자와 아내 그리고 차영이 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칼퇴하고 온터라 해도 완전히 지기 전이었어요. 어스름한 실내에서 남자는 골치 아프다는 듯이 고개를 젓고 있었고 아내와 차영이 핏대를 세운 채로 싸우고 있었죠. 야, 이 계집애야. 넌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아직도 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애초에 지금 이 결혼 자체가 돈 벌려고 그런 건데? 야, 닥쳐. 넌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간 거야. 그리고 너는 왜 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나한테 와야지? 처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내는 만만치 않게 핏대를 세우고 있었지만 가운데 낀 남자는 머리가 아픈 듯이 귀만 파고 있었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도리는 없었는데 적어도 그들끼리 싸우느라 저한테 신경을 쓸 여력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행이긴 했지만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가 그랬어요. 야, 좀 그만해라. 사실 나도 얘네 집에 이렇게 숨어있는 거 좀 별로였어.
뭐 이런 집에 사는 새끼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 긁어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그렇고. 어머,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징그러운 것도 참고 그 늙은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기함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 지금 말하는 그 늙은이가 바로 저일 거라는 확신은 들더군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아내와의 사랑이나 순결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 양아치 같은 두 남녀한테서 제가 안전하게 달아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나이 너무 어린 문신녀하고 결혼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일이었던 겁니다. 너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도 숨을 곳 있어. 쟤 지금 시아버지 여전히 멀쩡하다고 하더라. 호스피스에 있는 채로 3년씩 살아있는 노인애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계속 참고 여기서 숨어 있을 거야? 처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는 골치 아프다는 듯이 턱을 문질렀죠. 아내가 발을 굴러대더군요. 난 돈 같은 거 안 중요해. 그래도 오빠가 돈 필요하다니까 내가 이렇게 변변찮은 편의점 손님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결혼까지 한 거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나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제야 아 싶었습니다. 흥신소의 말과 맞춰보니 딱 퍼즐처럼 들어맞았어요. 아내, 그러니까 저 문신녀는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듣고 저를 노렸던 겁니다.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전과자니 도망가서 뭐라도 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타깃이 된 게 저고요. 유달리 현금 이야기만 했던 것도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한 거지 왜 나를 끌어들여? 난 그렇게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지가 알아서 팔자 꼬고서는 나한테 난리야. 하지만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처형은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죠. 남자가 놀랍게도 처형의 손을 잡더군요. 그러니까 처형하고 먼저 사귀었던 남자였던 겁니다. 오빠랑 언니 헤어졌잖아! 처형하고 사귀었던 남자를 동생인 아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관계였던 모양입니다. 남자는 귀찮으니까 아내한테 대충 어울려줬던 거고요. 지금 태도로 보니까 남자는 아내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진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사실 정말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상하게 처형이 아내를 의식하더라니 상상 이상의 관계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모든 건 그 전과자 남자와 사귄다고 망상하면서 그에게 들이대고 저를 타겟으로 삼아 이용하려던 아내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남자는 지금 보니 여전히 처형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아내한테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얻을 게 있고 숨겨주니까 적당히 아내에게 어울려준 모양이었죠. 처형과 그 남자가 손을 잡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릭하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와 실내 중문을 닫고 2층 실외 계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죠. 어쩌면 제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층에 있는 그 세색에 들키지 않도록 저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서 얼른 집 바깥으로 도망쳤습니다. 겁이 많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는 저런 아내, 아니 문신녀와 전과자이자 수배범인 남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처형도 나이만 조금 많을 뿐 아내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사람이었죠. 야근을 핑계로 언제나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태연하게 야근해서 늦는다고 아내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 곧장 단문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단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남자가 아무래도 처형하고 같이 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2층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실내 불을 켜자마자 저는 한탄을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이 온통 폭풍이라도 왔다 간 듯 난리통이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광경 속에서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아내를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다는 게 더 고맙고 반가운 상황이었죠. 식탁에는 갈겨 쓴 종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 찾지 말아요 라고 적혀있는 쪽지였죠. 그 메모를 봤을 때 제 심정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한참 동안이나 가슴 위에 묵직하게 놓여있던 돌이 그제야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서 아내는 자기 옷과 짐만 챙겨서 사라진 것 같더군요. 아마도 남자는 처형이 데리고 간 모양이고 아내는 그걸 쫓아간 것 같았죠. 참 대단한 사랑 나셨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범죄자와 엮이지 않고 그대로 일이 잘 종료될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었어요.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 보았지만 지하와 1층 모두 비어 있었어요. 지하에는 남자가 살았던 흔적이 있어서 좀 열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난 게 어디냐 싶었죠. 그렇게 끔찍하게 저를 늙은이라고 부르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돌아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혼인신고를 안 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현금 자산을 받은 뒤에 자기 명의로 돈을 뭉텅이로 빼돌릴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차피 혼인신고할 건데 부부 자산이지 뭐냐 상관없지 않느냐. 부동산은 오빠 명의로 가져라 하는 등의 말로 저를 꼬셔서요. 부동산은 처분하기도 힘들고 빼돌릴 수 없으니 유달리 현금 자산에만 집착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마도 차영과 사귀던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아내가 쫓아다니는 걸 적당히 맞춰주며 만났고, 아니 사실 만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며 쫓아다닌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아무튼 범죄를 저질러서 수배자가 되어 나타나자 돈이 필요하니 저를 찍어서 결혼해 숨겨주면서 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공만 했다면 완벽했겠죠. 아내와 저는 아예 문서상으로도 남이었고 잘 꼬드겨서 돈만 자기 명의로 받으면 다시 볼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여자가 밤에 유달리 자주 일어나서 사라지는 걸 제가 알아챘던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저는 그 길로 그 집을 팔아버리고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연락처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르겠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자까지는 아니어도 언제든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등치려는 인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